하여튼 이렇게 1년 만에 뵙게 됐는데, 그때는 시장 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생으로 당시 VL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을 뵌 것 같고, 오늘은 딱 1년 지난 시점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7일 날 시장에 취임을 했는데, 8일 날 아침에 취임을 했는데 오늘 4월 5일이니까 딱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거 있어도 제가 저대로 안 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지났는데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시간의 사회학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사회학자들 그 얘기 중에 또 시간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걸 뭐 조사하는 기관들 조사를 보면 시간이, 왜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이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시간을 긴 호흡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할 일이 한 2개나 3개밖에 없으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고. 근데 시간을 촘촘히 막 쓰면, 요즘 저처럼 15분, 20분, 30분 이단위로 쓰면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사시는 방법은,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오래 사시는 방법은 이것저것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하루 24시간을 쓰시면 시간이 남들보다 좀 늦게 가고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주관적 인식으로는 시간을 굉장히 길게 쓰시는 거고, 100살을 살아도 150살까지 사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년 좀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옛날에 한 3년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바쁘게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 처음 할 때 저도 여러 가지 어떤 부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부산을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되게 많은 분들 만나면 똑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부산이 뭐가 잘 안 된다. 부산이 뭔가 이렇게 정체에 있고 청년들은 전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노인과 바다밖에 없고 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투자도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어떤 그 도시 전체의 비관적인 분위기랄까요? 또는 부산이 정체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과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었다. 저부터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장으로서 1년간 도시경영을 해보니까 제가 2가지 점이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개인적 일이든 이 도시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이게 자기 암시적인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관적이야, 안 돼, 뭐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면 꼭 안 됩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 하면서 게임을 할 때 상대를 보면서 이 게임 내가 질 것 같다 그러면 꼭 집니다. 이 게임 뭔가 실력은 내가 조금 딸리지만 뭐 해볼만 해, 내가 꼭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면은 이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이게 도시경영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 비관적인 느낌을 가지면 비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좀 희망적인 느낌을 가지면 낙관적인 결과와 희망적인 결과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부산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처지를 한탄할 만큼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또는 지리경제적으로 보면 부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도시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봐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부산이 보통 다른 데 자랑할 때 우리가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자랑하고. 근데 우리가 세계 2위의 헌적항이 되고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 되는 이유가 뭐 우리 부산 사람들의 실력이 좋아서만 그렇게 된 거냐? 또는 부산의 항만이 뭐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춰서 그러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부산이 갖고 있는 입지입니다. 입지. 여기가 워낙 땅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일본의 웬만한 항구들 또 심지어 다른 중국의 또 이게 동남아시아의 어떤 항만보다도 부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경쟁력이. 이걸 우리가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그런 입지 조건을 살린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을 살리고 그 가능성 잠재력을 뻗치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세계 곳곳에 좋은 도시들이 많지만 특히 항만을 끼고 있는 좋은 도시들이 많지만 지리경제적인 입지가 좋은 것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지리경제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죠. 로스앤젤레스 지리경제적인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오사카나 또는 싱가포르도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지리경제적인 입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 거기도 지리경제적인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딱 배들이 들렸다 갈 만한 곳에 있는 곳입니다. 부산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전 세계를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러면 부산은 그야말로 압권의 도시가 됩니다. 실제로 같은 그 조건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물류 비용이 지금도 뭐 한 20% 이상 이점이 있는데 그런 어떤 북극 항로가 열리면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도 부산이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갖게 되고 물류 비용을 30% 50% 더 싸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거기다 만약에 통일이 되고 이런 어떤 유라시아의 철도 수송 수단까지 생긴다면 부산이야말로 대륙의 기점이자 종점이 되고 해양의 기점이자 종점이 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부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뭐 말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대도시에 7개의 비치와 10개의 산과 이렇게 2개의 아름다운 강을 갖고 있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도시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리경제적인 입지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살기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서울에 오신 분, 외국에서 온 분들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드렸는데 부산이 살기가 좋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부산만큼 골프 치기 좋은 건 없잖아요. 사시사철 골프 칠 수 있죠. 그리고 부산만큼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 대도시가 또 대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주거를 비롯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부산이 살기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진 데에서 기본적으로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지리경제적인 입지를 잘 살리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히고 새로운 내용을 불어넣으면 대한민국의 부산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딨냐. 서울은 이미 발전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수도권은 발전할 만큼 발전해서 포화 상태가 돼 있고 거기는 배불러서 죽을 지경이고 뭐 이런 말 하면 그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겠지만 민간의 이미 역량이 차오를 대로 차오라서 이제는 거기서 좀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부산은 아직도 배가 고프고 받아들일 환경이 돼 있고 입지도 좋고 또 더구나 살기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빨아들이는 힘을 저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빨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키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어떤 우리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 이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먼저 갖춰야 될 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년 해보니까 정말 이 잠재력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저는 더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기업 유치액이 불과 3천억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부산에 기업 유치 및 투자액이 3조 6천억이에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도 지금 계속 저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유치되고 있는 실적들이 과거의 어떤 기업들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에서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그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나 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부산의 잠재력을 오히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부산이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수도권에 이어서 성장축을 우리가 하나 더 만든다면 부산이 그게 되겠다. 부산이 이게 뭔가 그 잠재력을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덕도 공항도 만든다 그러지. 그리고 그 공항을 단순한 여객공항이 아니라 물류공항으로 만든다 그러지. 그러면 이미 항만물류가 세계적인 곳인데 여기에 항공물류까지 결합이 되면 이 도시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물류가 원활해야 그 뒤에 물류 산업도 들어가지만 물류 산업 뒤에 항공 물류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경소단박의 최첨단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가까운 곳에서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들어오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니까 부산 괜찮다. 거기다가 2035 엑스포가 열린다 그러네. 그리고 거기에 북항을 개발하는데 북한이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부산의 또 새로운 중심이 되겠네. 그리고 부산을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에코델티 시티도 새로 지금 스마트 시티로 개발되지. 기장에는 동남권 의과학단지가 생기지. 센텀에는 그 뒤에 또 제2센텀이 생기지. 이거 뭐 부산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깥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힘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목적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부산이 새로운 금융중심지로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디지털 금융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특구도 만들고 거기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만은 새로운 어떤 그 흐름들을 더구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여기 산업은행까지 옮겨준다 그러니까 또 최근에 수출입은행까지 여기 얹어준다 그러니까 여기가 국제금융이 금융도시로서 성장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새로운 항만, 물류 그리고 거기에 금융 이런 것까지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국제 허브 도시로 성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근데 이게 국제 허브 도시로 성장을 하려면 그런 어떤 기존에 우리가 주력했던 산업,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시겠지만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산이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또 기계 이런 데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 중소기업으로 또 철강까지 포함해서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을 더 탄탄히 하고 그거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항만이 있으니까 항만과 관련된 산업을 또 수산과 관련된 산업을 이런 거를 지금까지 잘 해오던 거를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거는 새로운 분야, 이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에 새로운 분야의 산업들을 부산에서 키우는데 우리가 좀 소홀히 했달까 또는 수도권에 비교해서 좀 늦었다 그럴까 이런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채우는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투자를 해갖고 새롭게 키워내는 분야도 있어야 되고 그게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나 이런 분야도 우리가 열심히 육성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바이오든 또는 이 AI든 빅데이터든 또는 새로운 그 생태적 전환과 관련된 수소경제든 이런 어떤 새로운 분야 우리가 그동안 잘 안 해왔던 분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새로운 자원들과 기업들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죠. 근데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끌려오더라 이게 지금 끌려오고 있고 이걸 더 끌려오고 그러면 부산은 그런 그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산업을 할 수 있고 정착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그런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기업 유치를 해보고 외국의 기업들 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겁니다. 거기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좋은 사람 있어요? 좋은 사람 키울 수 있어요?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에는 2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줄어서. 지금 21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21개의 대학에 그 대학에서 많은 인원들을 지금 배출을 해내고 있는데 그들을 정말 기업들이 들으면서 아 이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야 이렇게 쓰고 있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쉽게도 그렇게 생각을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만들어줘야죠. 부산에서 야 당신들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 좋은 인재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고 있고 또 키워서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공급도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산학협력입니다. 산학협력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새로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각 분야에서 알맞게 키워주고 알맞게 제공해주고 또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연구개발을 하든 그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을 하든 그러는 데 있어서 지금은 다 지식경제 시대니까 그런 지식을 제공해주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느냐. 결국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정의 제1번 과제로 지산학협력을 확고히 한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요. 잘 나가는 도시치고 대학이 죽은 도시가 없습니다. 대학이 죽은 도시치고 잘 나가는 도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 바로 스탠포드와 버클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그 두 대학뿐만 아니라 그 두 대학이 잘 나가니까 옆에 다 대학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미국의 옛날에는 뭐 아리조나 하면은 굉장히 시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AI 공부하려 그러면은 다 아리조나 대학을 갑니다. 그 아리조나가 그래서 새로운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바이오 혁신 이런 거 하면 콜로라도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는 굉장히 평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든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혁신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돈과 사람이 이게 몰리도록 돼 있는 도시라서 미국은 실리콘밸리 같은 곳을 이미 10군데 이상 만들었습니다. 시애틀이 그렇게 됐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됐고 아리조나가 그렇게 됐고 보스턴이 그렇게 됐고 전통적으로 잘 나가는 도시들 시카고나 뉴욕 이런 거 외에 10개 이상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새로운 혁신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그 혁신 도시의 중심에 혁신적인 대학들이 있는 겁니다. 유럽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핀란드가 잘 나가는 이유가 핀란드에 좋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코펜하겐이 잘 나가는 이유가 코펜하겐에 그런 좋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독일이 잘 나가는 이유가 독일에 각 곳에 그런 좋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이 혁신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대학이 사람도 제공해주고 혁신의 기술도 제공해주고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대학 살리는 거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대한민국 지방대학을 다 죽이는 건 교육부다.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지만 좀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죠.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부가 다 지고 재정지원대학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다 끌어들여서 그냥 정부 예산 따오는 데만 전부 급급하도록 만드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한 자기 혁신을 하는데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걸 끊어줘야 된다. 그걸 끊어줘서 지역의 고등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광역단체하고 지방정부하고 지역 대학이 협력을 해서 대학의 혁신파크도 만들고 대학의 산업과 기업도 들어가게 만들고 또 워털루 대학처럼 대학생들을 기업에 훈련시켜서 학점도 다 따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기업들이 요즘에 학생들 잘 안 받으려고 하면 돈을 줘서 애들을 보내주고 그런 거를 해서 어느 대학이든 자기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서대학이 문화 콘텐츠로 특성화하고 동명대학이 이번에 그 경상대학하고 동물병원을 그 대학 캠퍼스 안에 짓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대학 땅을 내놓고 그 대학 땅에 새로운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를 지역의 혁신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마침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대학 총장님들이 굉장히 혁신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총장님들이 많이 됐어요. 신라대학교도 자기 땅을 내놓고 지금 거기를 일종의 폐파크를 비롯해서 혁신파크로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동명대학교 그렇게 하고 있고, 동서대학교 그렇게 하고 있고, 동아대학교는 또 밸브 인증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 해에 100억씩 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신을 곳곳에 대학이 지금 우리 대학의 랭킹이 어떤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애들 다 똑똑해요. 공부 잘한다고 뭐 저기 기업에서 최근에 그 조사한 거지만은 옛날하고 달라진 게, 옛날에는 스카이 대학 나온 애들이 기업에서도 적응 잘하고 잘 나갔는데 지금 다 블라인드로 뽑고 전부 뽑아서 일 시켜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스카이 대학보다도 다른 대학 학생들이 훨씬 일 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래요. 그 차이가 없어진 겁니다, 옛날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이 인재를 양성할 거냐, 그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희가 금년부터 디지털 인재를 2,000명씩 육성을 합니다. 부산시가 돈도 되고 뭐 공간도 제공하고 이 산학 협력도 해서 하는데, 그런 거 해보면 느껴지는 게 이공계 나왔다고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계 나온 애들도 거기 들어가서 새롭게 배웠는데도 훨씬 잘하는 애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의 틀을 우리가 벗어나 입시 공부 조금 잘해갖고 뭐 이거 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간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이제는 가르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돼요. 깨우치는 교육을 해야지.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큰 교육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아이들이 기초가 되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영어, 코딩, 수학,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 해야죠. 그건 누구나 갖춰야 될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잘하게 하고 깨우치는 교육을 다 받게 됩니다. 거대한 교육 혁신입니다. 부산에 진짜 그걸 먼저 할 수 있다면 그게 부산이 먼저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지산학 협력을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미 18개의 지산학 브랜치가 생겼는데 금년에 한 50개 만들 겁니다. 50개 만들어서 곳곳이 이제는 산업과 대학이 같이 간다, 기업과 대학이 같이 간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여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여기서 인재가 키워지니까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그 기업이 또 여기 와서 인재를 키우고. 작년에 우리가 한 모델 중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베스핀 글로벌이나 더존 같이 이미 그 중견기업으로 우리나라 탑 클래스의 기업들이 부산에 와서 학생들을 자기들이 1년 훈련을 시켜서 다 고용을 하는 조건으로 여기 왔어요. 그럼 부산시는 돈을 대줍니다. 뭘 대주냐? 교육비를 다 대줍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이 지금 금년에도 지금 몇 개가 더 생기고 있어요. 그거 더 확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도 만약 그렇게 해갖고 학생들을 키워서 그렇게 채용을 하겠다 하면 저희 부산시가 지원해 줄 겁니다. 정부 돈을 빼앗아 지원하든 뭘 하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계약학과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갖고 이게 지금 같이 가야 되는 시대고 금년 안에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깥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산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이제 좋은 일 중에 저는 이게 부산이 이게 변화를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게임 체인저들을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똑같이 중요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제가 혁신의 파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 파동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중심고리가 되는 게 있어요. 파장을 굉장히 크게 가져오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번집니다.
저는 부산이 이게 혁신의 파동에 있어서 지금 한 20-30%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 혁신의 파동이 요 티핑 포인트만 넘어서면 바로 수도권이 그런 것처럼 세계 좋은 도시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는 민간이 알아서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부를 방해 안 하면 돼요. 지원만 해주면 되고, 실제로 그때쯤 되면은 민간이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사람 키우고 알아서 혁신하고 알아서 이 시장 만들고 합니다. 그때까지가 지금 우리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저는 한 20-30%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포도 유치해오고 가덕도공도 만들고 북한 개발도 하고 막 또 기업도 유치하고 또 산학협력도 억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게임 체인저들을 만드는 거예요. 부산 곳곳에. 게임 체인저들이 몇 개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MOA를 맺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북한에 글로벌 IP 컨텐츠 클러스터가 생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욕에 해리포터 하나가 매일 한 5,000명이 옵니다. 그 해리포터 샵이라는 게 한 몇백 평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해리포터 영상을 새로운 XR이나 메타버스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그걸 해리포터를 체험하게 만들고, 해리포터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 이런데 그냥 하루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5,000명씩이 오고. 근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은, 과거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만들고 뭐 테마파크 만들고 이런 게 유행했던 그 시대가 지나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다 이 오큘러스나 이런 거 보고, 또는 그런 영상 컨텐츠, 새로운 문화 컨텐츠, 소위 IP 컨텐츠라 그러죠. 그런 컨텐츠에 익숙한 세대들이 자라나오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를 갖는 회사들, 세계적인 컨텐츠를 갖는 회사들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부산에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 최초의 일이고, 그런 게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그런 게 만약에 북한에 그런 클러스터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우리가 500만에서 1000만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부산의 이 관광 분야나 이런 데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 또 부산에 맨날 우리는 뒤따라가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양자 컴퓨터 세대가 들어온다. 양자 컴퓨터 센터가 들어온다. 또는 부산에 동남권의 그 의과학단지에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오면서 중입자 가속기를 4개로 해서 새로운 의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그 속에서 의료관광, 헬스 휴양까지 연결되는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이런 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지금 서울 가갖고 병 치료, 암 치료 받는데 쓰는 돈이 1조 원입니다. 1조. 부산에서 안 하고. 근데 그걸 만약에 부산에서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산에 오게 할 수 있다면, 더구나 부산은 여기 정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올 수 있고, 저 동남아시아에서도 올 수 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의료 분야, 바이오 분야에서도 만들어야 돼요. 곳곳에 그런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덕도 공항에 왜 저렇게 매달리냐? 그게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여객공항이 아니라 여객공항이 아니라 물류공항이 돼야 되고, 그 물류공항이 된다면 배후에 물류단지가 생길 것이고, 그 물류단지가 초인류 물류단지가 생길 거고, 그러면 그 뒤에 그 물류단지와 물류가 좋으니까 좋은 산업들이 그 뒤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덕도 공항만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덕도 공항 뒤에 엄청난 에어로시티를 기획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수자원공사랑 제2 에코델타시티 MOU를 맺었는데, 그게 에코델타시티 생기고 김해공항 확장 부지를 에코델타시티 2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가덕도 공항이 생겨서 그 축이 형성되면, 그게 바로 서부산 축이, 발전 축이 그대로 형성되는 거고, 동남권 메가시티가 되면 거기가 바로 거점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혁신의 파동을 저절로 불러일으키는 거고, 그게 바로 게임 체인저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 엑스포를, 2030 엑스포를 이게 단순히 행사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야 여수 엑스포도 하고 대전 엑스포도 했는데 뭘 그 엑스포 갖고 이렇게. 근데 이건 여수 엑스포, 대전 엑스포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맛보기 엑스포고 이거는 진짜 엑스포거든요. 한 10배 정도 규모가 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돈 내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고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선진적인 문명과 가치와 기술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엑스포를 만약에 부산에서 열고 부산이 소위 초라한 도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산 엑스포를 여는 순간 부산은 국제 허브 도시로 분명히 갈 수 있다는 비전과 전망을 갖게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시를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엑스포가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엄청난 기폭제가 되는 거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우리 이런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살기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여기 살아도 또 태어나도 여기 살고 싶다.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서울에 있는 제 친구들이나 다 들으실 거예요. 부산에 와보면 다 부산 좋다 그래요. 해운대 특히 여기 보면 화려하고 홍콩 같고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바다가 있고 골프 치기 좋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부산이 좋대. 그러면서 우는 소리를 해요. 근데 부산의 문화가 뭐 좀 부산에 볼 게 뭐 한정이 돼 있어. 올해 뭐 2박 4일만 지나면 할 게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저는 그 정주 환경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교육. 부산에서 애들 교육은 부산에 와서 시켜야 되겠다. 이 얘기가 나오도록 해요. 저는 좀 악소리 나는 변화가 교육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이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바꾸는 교육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나왔으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도 부산에 오면은 꼭 그거는 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거 부산에 오면은 거기는 정말 명소가 돼서 꼭 들리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파리를 가면 루브르를 가고 오디세이를 가듯이 다 뽕피두를 가고 그런 게 있듯이 부산에 와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이엔드의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데 그 하이엔드의 문화 콘텐츠가 어딘가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오페라 하우스도 짓고 국제 아트 센터도 짓잖아요. 근데 건물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콘텐츠가 있어요. 최고 수준의 컨텐츠가 거기 같이 들어가야지.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건물 지어놓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때 사실은 지을 때부터 그걸 기획을 해야 돼요. 지금 많이 늦었어요. 작년부터 지금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페라 하우스를 세계적인 컨텐츠를 갖는 곳으로 바꿔야 되고 저거 성공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계적인 미술관을 여기 유치해야 된다는 이유가 시립미술관도 있고 있는데 왜 유치했냐? 시립미술관 부산시에서 다 통틀어 넣어봤자 작품 몇 점 사기 힘듭니다. 세계적인 작품 몇 점 사기. 이건 이미 우리가 안 해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뽕피두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작품들만 수십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갖고 있는 쪽을 유치를 하는 게 여기가 이제 명소화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뛰어난 미술 건축을 가지고 하면은 부산에 가면 야 뽕피두 아시아 센터가 생겼다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관광 오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하이엔드의 컨텐츠인데 문화라는 건 그런 아까 관광에 하이엔드 컨텐츠가 있듯이 문화에도 하이엔드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그런 문화가 항상 살아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산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행복하게.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태어나고 싶다. 이런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여기 일자리도 있고 뭐 장사도 좀 되고 또 살기도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부산에 살아야 되는 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일랜드의 더블린이 세계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또 태어나고 싶다는 조사를 하면은 거의 1등 수준이 매번 나오는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더블린 사람들이 좋아서요. 더블린 사람들이 좋아. 그 사람들이 프렌들리하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친절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정의가요. 정의. 이런 공동체를 비록 대도시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정이 많고 여기가 해양 도시이고
풍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감성적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든다면 분명히 부산에서 사는 게 자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좋은데다가 사람까지 좋으면 그런데 여기서 살고 싶은 거죠. 그걸 제가 15분 도시라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15분 도시가 무슨 교통편하고 그 가까이서 뭐 좋은 거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시설 있고 체육시설, 건강시설, 뭐 복지 이런 게 잘 되는 또 쾌적한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 핵심은 뭐냐? 사람 관계를 원활히 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보살펴주고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활성화하는 거. 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래서 그러려면 자원봉사도 활성화해야 되고 서로가 돌보는 그런 해야 되고 여기저기서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생활체육, 각종 동호회 또 문화 학습 기회 이런 것들을 곳곳에 줘서 사람들이 사람 만나고 같이 배우고 같이 깨우치고 같이 자기 개발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내가 여기 사는 게 좋고 그러니까 내 애들도 여기 살았으면 좋겠고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만드는 게 궁극적인 꿈입니다. 그걸 위해서 경제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뭐 관광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그 꿈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부산은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중앙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저는 제가 조금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꿈꾸는 부산의 미래가 결코 이렇게 뭐 맨날 구호로만 떠드는 그런 비전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텐저블한 그런 비전이다 하는 좀 확신을 갖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